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추론적 읽기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부교재 6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추측하는 활동이 바로 추론적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론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 문맥에서 단서를 적절하게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배경 지식도 잘 활용하고 또 글이 쓰인 맥락을 그리고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글에 숨겨진 주제나 목적,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정보 간의 논리적인 흐름에 주목해서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비논증에 대한 지문이죠. 같이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네,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유비논증이 뭔지 이해되시나요? 자, 밑줄 쳐볼게요. 유비논증 밑줄.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와 B가 되게 유사한 거예요. A와 B가 유사했을 때 A한테는 A-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 B도 A랑 비슷하니까 아마 A-가 있겠지?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A의 쌍둥이 B가 있어요. 근데 A의 쌍둥이 B는 A와 모든 면에서 되게 비슷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키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A는 매운 것을 못 먹는 특성이 있어. 그러면 B도 아마도 비슷하니까 매운 것을 못 먹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유비논증입니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지금 여기부터 읽고 있습니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진 동물 실험. 이게 바로 이 지문의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랑 쥐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쥐 또는 뭐 돼지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자, 사람은 포유류예요. 쥐도 포유류고 돼지도 포유류죠. 그러니까 사람과 쥐, 돼지는 서로 비슷하니까 만약에 쥐와 돼지한테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쥐한테 담배 연기를 맡게 했더니 쥐가 얼마 못 살고 폐에서 막 암이 생기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같은 포유류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라고 추측하는 게 바로 동물 실험에서 사용되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유비논증을 활용해 먼저 동물 실험의 유효성, 동물 실험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1번, 인간과 실험 동물이 어떻대요?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간과 실험 동물은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비슷하니까 신약이나 또는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가 인간한테도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실험 동물한테 좋았던 결과이면 인간한테도, 나빴던 결과면 인간한테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한테 하기 전에, 약을 투여하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안전하게 투여해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이렇게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고 한다. 네, 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 뭐래요? 유비 논증의 개연성, 새로운 개념 나왔죠?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표류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아지려면 A에게 적용했던 결과가 B에게도 적용이 되려면 A와 B가 서로 높은 비슷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를 맡았을 때 이것이 쥐한테 안 좋았는데 사람한테도 안 좋다는 것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쥐도 폐로 호흡을 하고 사람도 폐로 호흡을 한다는 그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부터 다시 볼게요.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유효성을 반대하는 쪽, 다른 쪽 입장이겠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비슷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인 면에서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주장 1. 유사성이 있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2번,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 실험을 할 때 동물들도 당연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담배 연기를 맞거나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신음소리를 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거는 인간이 힘들어할 때 내는 소리랑 비슷하니까 동물도 괴롭겠구나라고 유비 논증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결론에는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물한테 적용된 결과가 사람한테도 적용된다고 유비 논증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실험이면 동물도 고통스러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네, 1번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드릴게요. 개연성이 높기 위해선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높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유사성이 높아질 때 개연성이 높아진다로 바꿔줘야겠죠? 이 말을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논증에 의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하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동물이 신음소리를 내네? 동물이 몸을 움츠리네? 이건 모두 인간인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는 행동이랑 비슷하잖아? 동물이 아무래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유비논증을 통해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건 유비논증에 의해 아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인간이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건 자신의 직접적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걸 유비논증으로 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3번의 이 말은 지문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반박될 수 있죠.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고 했죠. 유비논증의 개연성에 꼬리의 유무는 무시해도 되는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된 추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4번은 어디에서 반박될 수 있을까요? 4번을 반박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볼게요.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물한테 적용된 결과가 인간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물한테 적용된 결과가 인간한테 딱히 도움이 되지 않고 유비논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실험은 하나마나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유효성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성을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정보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5번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 공평하게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은 둘 다 안 된다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겠죠. 전제라는 건 이미 깔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 지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감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 사과가 있어요. 그럼 이 사과를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감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고요. 머릿속에서 이건 사과구나 라고 인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각적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통해 어떤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납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대요? 자연세계에 대한 법칙도, 일반 법칙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한번 생략된 전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귀납추리를 통해 지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자연세계의 법칙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은 귀납추리를 통해 얻은 지식이다. 여기에 생략된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감각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세계의 일반적인 법칙이란 지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에서 자연세계의 지식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경험했다는 그 지식은, 경험이라는 지식은 자연세계의 법칙의 지식으로 완전히 입력이 되는 그 순간까지 경험적이라는 성격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감각하는 것이 경험적인데 이 법칙 역시 경험적이라는 그런 성격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곧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즉 경험적 지식이 귀납추리를 거쳐 일반 법칙에 도달했어도 지식의 경험적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전제는 귀납추리를 거쳐도 경험 지식은 경험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2번이랑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준다. 그런데 2번과 같은 내용은 사실상 기억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적인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감각 경험을 했을 때 그것들은 귀납 추리를 통해 지식으로 도달하게 된다.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생략된 전제는 앞서 한 말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3번이 생략된 전제를 추론한 것으로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냐면요.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귀납추리는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경험 세계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일반 법칙을 도출해서 경험적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은 왜 틀렸냐면요.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일반 법칙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칙,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고 법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고 봐야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요.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의 기초에 있다고 했지만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거지 일반 법칙을 통해 귀납추리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죠. 자, 다음 7페이지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화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토기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 토기가 어떤 기능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토기는 어떤 사회적 위치의 사람이 사용했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이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시대에서는 어떤 취향과 기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토기를 사용하게 된 거지?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이래요. 이것이 진화고고학과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그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겠어요? 이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디귿에 들어갈 말 한번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1번 자연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생존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연 환경의 변화이니까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자연적 요인이겠죠. X. 2번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주위 환경이 단순히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3번 식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식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변화되었다거나 그 사람의 기호가 취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가 더 식량을 채취하는 데 악화된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사회적 문화 요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4번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역시 기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변화와 비슷한 말이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취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 5번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토기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호라는 건 취향이고 기호이죠.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집단이 어떤 취향을 가지게 되어서 그 토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때에는 앞에 나왔던 문장, 단어에 주목해서 그것을 근거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플로지스톤은 18세기 초 베허와 슈탈이 제안한 개념으로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다. 가연성 물질이란 탈 수 있는 성질의 물질이죠. 베허와 슈탈은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던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로지스톤 개념으로 물질의 굳기,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쉽게 부스러지며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다.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쓰는 현상,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금속이 불에 닿아서 녹아서 점점 없어지는 건 플로지스톤이 잃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음식이 불에 타면서 사라질 때, 그리고 구워질 때 이런 모든 작용들이 다 플로지스톤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어째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좀 더 납득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18세기 중반 캐번디시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기체를 가연성 공기라고 명명하였다.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멀쩡한 금속을 녹였을 때 그 금속을 녹이면서 나온 기체는 불이 붙기가 매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번 불에 닿았던 녹이 쓴 그런 금속을 태우면서 나온 연기를 봤더니 그 연기는 잘 불이 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플로지스톤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한번 불에 이미 금속이 닿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지스톤을 잃어서 그래 라고 캐번디시가 주장했던 거죠. 이후 캐번디시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자, 문제. 캐번디시가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이 기체는 바로 가연성 공기죠. 이 가연성 공기는 멀쩡한 금속에서만 나오고 녹이 쓴 금속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불에 닿았던 금속에선 안 나오고 불에 타지 않은, 녹슬지 않은 멀쩡한 금속에서만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는, 가연성이 있는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플로지스톤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추론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요.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고 타면서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이 형성되는 건 이 기억으로 인한 결과이죠. 이건 기억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번, 이 기체는 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이 녹슬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번은 왜 틀렸냐면 일단 금속이 녹슬었다 보다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했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금속을 녹이기 때문에 플로지스톤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금속과 녹슨 금속을 태웠을 때 서로 다른 기체가 나왔다는 것이 판단한 이유로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이 기체는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죠. 5번, 이 기체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땐 나오지 않고 가열할 때만 나왔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열할 때 나오지 않았고 산에 녹일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녹일 때 나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유가 적절하진 않고요. 산에 멀쩡한 금속을 녹일 땐 나오고 녹슨 금속을 녹였을 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가 적절한 이유가 되겠죠. 정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네요. 다음 질문 볼게요.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자, 여기서 새로운 청중의 관점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관점은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가 없는, 언어가 없는, 오로지 순수한 음악만이 있는 그런 음악을 지향했다는 것이 이 청중의 관점이죠. 즉, 음악 안에는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오로지 음악만에 오롯이 집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환시킨다. 제시된 지문에서 음악이 소리를 변형시킨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서를 순환시킨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2번,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인간의 구체적 감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언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음악을 꼭 지향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역시 지문에서 찾기 힘듭니다. 3번,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란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은 완전히 지문에서 했던 말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얘기이죠. 여기선 가사나 제목 같은 음악 외적인 언어적인 요소를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어가 음악의 본질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죠. 4번,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음악이 언어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제하고서 오롯이 감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5번,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음악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 오로지 그 자체,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해서 듣고자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 틀렸네요. 정답 4번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가 뭐냐면 사진에서 찍는 대상이 되는 존재를 피사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이컨의 사진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을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작품으로 만들었다.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이것이 바로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입니다. 네,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로댕의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라는 조각상입니다. 마치 이 앞에 있는 두 대상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로댕이에요.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석고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로댕이 만든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성을 통해 사진으로 만든 거죠. 설명 계속 읽어보면 사진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오타났네요. 자세죠.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비슷한 자세로 마주보고 앉아있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 멀리 보이는 시야 경치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 후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빅토르 위고는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썼던 프랑스의 작가이죠.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로댕처럼 조각을 만드는 미술가들도 작가 못지않은 영감과 고뇌를 통해 작업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로댕과 로댕의 작품을 내려다보는 빅토르 위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고난도의 합성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왜 굳이 따로따로 보여주지 않고 합성해서 보여줬냐? 그것은 하나의 사진 프레임 안에 이 모든 세 개의 작품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죠. 1번 맞네요. 2번.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빅토르 위고는 하얗게 처리하고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은 어둡게 처리했잖아요. 서로 밝고 어두움의 대비, 명암 대비 효과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3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같은 자세로 앉아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죠. 로댕도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4번.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자, 이 4번을 어디에서 반박하는 지문을 찾을 수 있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을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을 보면요. 로댕과 빅토르 위고를 앞에 두고 함께 일단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을 또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첫 번째로 찍고
생각하는 사람 따로 한번 찍은 다음에 1번과 2번을 합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또 굳이 따로 촬영하지 않더라도 명암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5번의 이 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이죠.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이 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5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추론적 읽기에도 사실적 읽기와 비슷한 문제들이 가끔씩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이번 글의 주제는 뭐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시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커다란 물건의 세계에서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관찰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오른쪽으로 팽이가 돌면 오른쪽으로만,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만 돌지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왼쪽으로 도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시세계,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전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운동을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에서 공존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공존을 하다가 사람이 관찰을 하면 그때 운동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네가 달이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 안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계속 읽어볼게요. 최근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자기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시하지 않는 문장, 그냥 페루의 수도가 어딘지 말하거나 이 문장이 몇 글자로 되어 있는지 말하는 그런 문장에서는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문장이 18글자이거나 18글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말이 맞게 되면 이 문장은 거짓말이 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이 문장은 참이어야 되는 거죠. 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게 되면 이 문장은 거짓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결국 참이다라는 말로 역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LP는 Logic of Paradox, 역설의 논리란 뜻이래요.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전건 긍정 규칙에서 전건이 무슨 뜻이냐면요. 일정한 조건을 가정하여 성립되는 가언적인 판단에서 그 조건과 이유 따위를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전건입니다. 내가 뭐뭐라면 라고 했을 때 그 뭐뭐라면 if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전건인 거죠. 이는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에서는 P이면 이 부분이 전건이겠죠.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기억은 앞에 나왔던 아인슈타인의 말인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배타적인 상태, 서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태가 공존하는 것과 그리고 관찰을 한다는 행동 자체가 물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어려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그런 문장이죠. 회의적이라는 건
그것이 맞는 말인지 의심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1번에 대해서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가 달을 안 본다고 달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들 항상 있잖아. 이런 뜻이니까 달이 존재한다. 이 말 맞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달을 관찰하기 때문이 아니죠. 관찰과 상관없이 달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2번,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거시세계의 물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시세계에서도 이런 말이 가능해? 라고 미시세계에서라고 그런 게 가능해? 라는 걸 달을 예로 들어서 한 거죠. 달은 비록 거시세계이긴 하지만 미시세계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의심을 품고 한 말이니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3번, 일단 이 뒤에 있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3번,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3번이죠. 그러니까 네가 달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달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3번이죠. 4번,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4번은 양자역학의 입장이죠. 관찰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존재 여부나 운동 상태가 결정된다는 주장은 미시세계를 관찰하는 양자역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를 품었던 아인슈타인의 말과는 서로 입장이 반대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5번,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반이다. 네,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4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선생님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원래 일반 컴퓨터들이 0과 1을 서로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해서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낼 때는 2의 n승계만큼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숫자로 처리를 하지만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물체가 두 개의 배타적인 운동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적절하게 이해한 거 찾아볼게요. 1번, 양자 컴퓨터는 상태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1번 문장은 틀린 추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보기를 보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연산할 때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트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줄여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라고 했어요. 3비트, 즉 세 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컴퓨터는 몇 자릿수가 필요하겠어요? 2의 3승계. 여기서 2의 n승계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일반 컴퓨터는 2의 3승만큼 처리 횟수가 필요하겠죠. 즉 8번의 처리 횟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1000이든 0111이든 0과 1은 모두 똑같이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아무리 자릿수가 늘어나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거죠. 즉 6배 빠른 게 아니라 8배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가 늘어날수록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2번은 6배가 아니라 8배 빠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같지 않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한 자리니까 2의 1승만큼 1 또는 0 이렇게 해서 2번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횟수가 한 번 걸리죠. 그래서 횟수가 같지 않습니다. 4번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4비트를 처리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2의 4승만큼의 처리 횟수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2의 4승이면 16이죠.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에서는 16개의 횟수가 필요했던 그런 처리 일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처리하는 속도는 1회 처리면 됩니다. 그리고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처리하는 속도 역시 항상 늘 1회이죠. 그래서 2배 빠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항상 빠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론적 읽기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추론적 읽기 능력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